지금부터 2026학년도 6월 고1 학력평가 문학시험범위 해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말고사에는 교과서 4단원 문학의 갈래 단원과 연계해서 각 갈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 3가지를 선정하여 시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사 갈래를 대표하는 현대 소설이죠. 후나마 밥 먹어라이고요. 두 번째는 서정 갈래 중 고전시가 가사 작품인 석춘사입니다. 세 번째, 서정 갈래를 대표하는 현대시죠. 보라 감자꽃을 선정하였습니다. 본문을 한 구절씩 차근차근 읽으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콕콕 집어드릴 테니 잘 체크해서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작품인 현대소설 후나마 밥 먹으라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이 작품은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녀 차별을 겪으며 상처를 받았던 주인공 후나미가 시간이 흘러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마주하게 되고 그 안에서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며 정서적으로 화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70에서 80년대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궁핍, 남아 선호 사상,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 질서가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이 속에서 여성 개인의 존재 가치는 약화되게 되고요. 오직 가족을 위한 희생과 역할만이 강요되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차별은 개인에게 심리적 위기와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요. 주인공 후나미 역시 가족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후나미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등골이 빠진 등록금으로 다니는 삼류대학은 금이가 아니라 남루였다. 남루는 교복까지 언니 것을 물려 입어야 했던 고교 시절로 끝내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가족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후남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삼류대학에 진학하게 된 후남이의 좌절감이 드러나죠.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대학을 다니는 이 상황조차 떳떳하고 영광스러운 금이, 즉 비단 옷이 아니라 남루였다라고 하죠. 부끄럽고 초라한 그런 낡은 옷, 남루로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낙방은 낙방이니까 대학을 떨어졌으니까 체면상 시리에 빠져있는 그녀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넌지시 고맙다. 네가 효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속삭이지만 않았으면 머나먼 미국 땅으로 시집 같은 거 안 갔을지도 모른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후나미가 지금 미국 땅으로 시집을 간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머니는 낙방한 후나미에게 오히려 고맙다, 효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후나미가 삼류대학을 들어간 것은 사실 자신의 능력 부족 때문인데 이를 어머니는 집안 형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선택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후나미에게 들어갈 등록금을 아껴서 이제 아들, 즉 후나미의 남동생에게 더 지원해 줄 수 있게 됐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녀에게 비굴하고도 은근한 목소리로 고마워했을 때 그녀는 잊지도 않은 희생 정신을 들킨 것처럼 느꼈고 그 느낌이 여간 고약한 게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고마운 감정은 오히려 후나미에게 엄청난 불쾌감과 거부감을 유발합니다. 자신은 희생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는데 억지로 뭔가 희생을 강요당한 꼴이 되었으니까 뭔가 불쾌감을 느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여간 뭐뭐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정도가 아니다. 즉 매우 뭐뭐 하다 라는 강한 긍정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즉 후나미는 어머니의 이러한 태도에서 되게 고약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시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술자가 이렇게 그녀에게 라는 것처럼 이렇게 그녀 그리고 뭐 그녀는 이라고 서술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술자가 소설 바깥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그녀의 심리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전지적 작가 시점이
쓰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철저하게 후나미의 내면 심리에 뭔가 밀착을 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후나미가 초점 화자로 기능하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뭐냐면 여러 인물들 중에서 특정 인물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을 하는 것이 바로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소설 밖의 서술자가 소설 안에 있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다 알고 서술해주는 이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전체적인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는 거 꼭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희생한단 말인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에 속아서 희생당한 것을 빨리 만회하고 싶었다라고 하고요. 꼴도 보기 싫은 식구들한테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지글거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 그리고 꼴도 보기 싫은 식구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후나미의 반감이 잘 드러나게 되죠. 자, 그때 마침 이제 친척의 소개로 미국에서 참한 신부를 물색하러 나온 그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단시일 안에 뜻이 맞아 혼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행 혼인을 결정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후나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 신랑과 내가 서로 딱 맞아 떨어졌다기보다는, 맞아 떨어진 건 뜻이라기보다는 조급증이 아니었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면 후나미는 뭐가 급해서 이렇게 빨리 미국행을 결정을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후나미의 미국행 결혼은 뭔가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이 지긋지긋한 이런 현실과 가족들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조급증의 결과, 즉 현실 도피의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녀는 어머니가 고맙다고 말하면서 한참이나 쥐고 있던 손의 거칠고 끈적한 습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하루속히 떨쳐버리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대요. 그러면 어머니가 쥐었던 그 손의 거칠고 그런 끈적한 습기는 후나미에게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의 상처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즉, 여기에서는 당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후나미의 심정을 잘 알 수가 있고요. 결국 현실 도피의 방법으로 미국행 혼인을 택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와 있는데요. 중략 부분 줄거리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보태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미국으로 시집간 후 N으로 불리게 된 후나미는 오히려 이제 먼 외국에 살게 되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미국 생활에 만족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게 되면서 이제 명절이나 또는 가족의 그런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미국 물건을 한국으로 이렇게 선물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한국 가족들과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고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N은, 즉 후나미죠. 후나미가 부모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호강시켜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자기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이를 통해서 뭔가 홀로 후나미만 한국으로 다시 귀국해서 49제까지 치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보통 오랜만에 가족을 만났으니까 되게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돌아온 후나미는 되게 이제 매우 지치고 시들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막 궁중 요리, 호텔 음식, 한우 고기 이러한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대접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막 비위가 상할 정도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미국에 돌아와서도 뭔가 피곤함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허기와 갈증도 해소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후나미가 자신의 큰 언니로부터 연락을 하나 받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려서 정신을 놓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이제 원래 모시던 아들 내에서도 되게 어머니를 버거워해서 시골에 있는 이모네로 보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앤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여주에 있는 이모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조카 며느리의 차를 타고 이제 여주에 되게 외진 시골에 있는 그런 폐가에 뭔가 퇴락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다다랐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와 이모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후나미가 자기가 찾아왔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제 후나미 어머니에게서는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뭔가 밖으로 뛰쳐나와서 동네를 걷고 있었는데 멀리서 후나마 밥 먹어라 라는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후나마 밥 먹어라, 후나마 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치매에 걸리게 되면 기억이 소실이 되면서 과거에 머물기도 하죠. 따라서 어머니가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시간에 머문 어머니가 후나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때 밥이라는 것은 이제 자식에 대한 그런 부모의 사랑을 상징하게 되겠죠. 어머니가 저만치 짧게 커트한 백발을 휘날리며 그녀, 즉 후나미죠. 후나미를 부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 저 소리. 생전 녹슬 것 같지 않게 세대고 억척스러운 저 목소리. 그녀는 그 목소리를 얼마나 지겨워했던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매에 걸린 백발의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후나미는 이제 다시 과거의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겨워했던가부터 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후나미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이제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나 동무집에서 같이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온 동네를 막 아글아글 쓰면서 찾아다니는 저 목소리, 즉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어디론지 숨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어릴 적에 후나미에게 어머니의 저러한 목소리는 온 동네의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그런 지겹고 거부감이 드는 소리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겨워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숨고 싶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어린 시절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대해서 반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냥 이름만 불러도 되는 걸 꼭 밥 먹어라는 왜 붙이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긴 끼니 때 아니면 찾아다니지도 않았으니까. 그 소리가 꼭 끼니나 챙겨 먹이면 할 도리 다 했다라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대요. 아침에 늦잠 자는 그녀를 깨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학교에 늦겠다, 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면 될 것을 꼭 후나마 밥 먹어라 라고 깨웠다 하는 거죠. 급한 건 학교가 아니라 밥이라는 듯이. 자, 과거 후나미는 이렇게 어머니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되게 삐딱하게 수용을 합니다. 밥만 먹이면 부모 도리를 다 한 줄 안다 라고 투덜대면서 뭔가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도 있는 거죠. 이렇게 후나미의 내면 심리가 아주 솔직하게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어렸을 때는 밥 먹어라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더니 자라면서는 후남이라는 이러한 이름을 더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후남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하는데요. 후남이라는 이름에 일단은 동그라미 치시고, 사실 후남이라는 이름은 아들을 바라는 부모의 욕망을 담고 있습니다. 뒤에 아들을 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린 거죠. 딸 이름을 이렇게 후남이라고 지었으니 조금 부모님이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들죠. 자, 이는 어쨌든 후남이의 자기 소외, 그리고 뭔가 자아 정체성 결핍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다가 그녀를 한 번 볼 거 두 번 보면서 이상하게 웃는 것도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너 사내 동생 봤냐? 혹은 너 몇째 딸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어른도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동기간이라는 것은 이제 형제 자매, 형제나 자매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형제 자매들은 다 병자 돌림이었대요. 옛날에는 우리 이름을 돌림자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자기 동생, 자기 언니들은 다 병자 돌림인데 그녀의 이름만 얻어온 자식처럼 학렬자에서 제외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으로 사내 동생 보라고 그렇게 지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라고 하죠. 자, 어쨌든 다른 자매들은 다 병자, 돌림자를 써서 가족의 일원으로 이렇게 묶어줬으면서 자신만 학렬에서 제외한 채 다음엔 꼭 아들을 보겠다라는 그런 부모의 가부장적인 욕망을 이름에 박아버리게 된 거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남존 여비 사상, 또는 뭔가 당시 뭔가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것들로 인한 차별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후나미가 학교와 사회에서 겪었던 그런 수치심이 잘
서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투박하기 이를 데 없는 어머니가 어쩌다가 딸에게 애정 표현을 할 때도 밑으로 사내 동생을 줄줄이 둘이나 본 신통한 내 새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 역시도 남아 선호 사상과 가부장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는 표현이죠. 자, 그럼 난 오직 사내 동생을 보기 위해 태어났단 말인가? 처음부터 자식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름을 지은 부모. 고유한 존재 가치 없이 태어난 이 인생 둘 다 싫었다라고 합니다. 즉 딸로서의 그런 존재 가치는 완전히 박탈당한 채 오직 남동생을 보게 해준 매개체, 도구로서만 칭찬받는 이 현실에 후나미는 되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자기 인생 모두 다 증오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후나마 밥 먹어라, 후나마 밥 먹어라. 자, 우리 이 부분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앞서서는 이제 후나마 밥 먹어라 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과거에 이랬지 라고 회상을 하다가 다시 후나마 밥 먹어라 라는 말을 들으며 현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백발의 어머니가 젊고 힘찬 악을 쓰고 있었다. 하여튼 우리 엄마 밥 좋아하는 건 알아줘야 해 라고 했어요. 자, 후나미의 입장에서 서술했다는 느낌이 다분히 드는 구절이죠.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엄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의 그런 초점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자식을 원할 때도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딸들 앞에서 아들을 특별 대우할 때도 되게 변명처럼 말하곤 했대요. 야는 제사밥 떠놓을 애니까 라고. 자, 지금 부모님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밥 떠놓을 애라는 이 야는 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즉 옛날에 제사를 지낼 아들을 더 중시했던 그런 가부장적 질서의 영향이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뭔가 어머니는 과거에 아들은 제사밥 떠놓을 애니까 라면서 남동생을 특별 대우했고요. 그렇게 특별 대우하던 차별의 주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치매에 걸려서 뭔가 정신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도 오직 미국에서 돌아온 딸인 후나미에게 밥을 먹이겠다라는 그런 일념 하나로 이제 길거리로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눈물겨운 뭔가 모성애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이제 후나미의 그런 오랫동안 쌓였던 원망이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가엾은 우리 엄마라고 했습니다. 여기 밑줄 쳐 두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정서적으로 딱 전환점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 과거의 그런 미움과 거부감이 어머니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완벽하게 전환하게 됩니다. 자, 그녀는 달려오는 엄마를 한길 한가운데서 맞이를 했대요. 자,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디 갔었냐? 밥 등 뜨는데 야는 꼭 끼니 때만 되면 싸돌아다닌다니까 라고 하죠. 여기서 야라는 것은 우리 후나미와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화 상대인 후나미가 되겠죠. 자, 끼니 때만 되면 싸돌아다닌다 라는 이 말을 어려서부터 뭔가 많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후나미가 엄마 나 알아? 나 후나미인 거 알아보고 하는 소리야? 라고 묻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상태이지만 놀랍게도 뭔가 이제 딸 후나미의 이름과 끼니를 챙겨야 한다라는 그런 본능만큼은 무의식 속에 되게 생생하게 유지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후나미는 엄마가 자신을 정말 알아보고 부르는 것인지 확인을 하면서 되게 뭔가 애틋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집 안에에서는 밥 뜨는 냄새가 되게 구수하게 났다 합니다. 밥 뜨는 냄새, 후각적 심상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부뚜막 앞에 서 있던 이모와 조카, 며느리와 그 밖에 낯선 여자들이 신기한 얼굴로 제각기 한마디씩 했대요.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고 나서 이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이 돌아온 건지 더 달아난 건지 난 10년 감수했다. 귀한 손님 왔으니까 반찬 한 가지라도 더 챙겨오려고 야아내, 즉 조카 며느리네로 건너가서 찌개 간도 보고 나중에 고구마도 좀 쪄라고 이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굴뚝에서 이제 연기가 나지 뭐냐. 마당에도 연기가 자욱하고 그래서 불난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상이, 즉 후나미 어머니겠죠. 치매 걸린 후나미 어머니가 이제 안 하던 불장난까지 하니 어쩌냐 하면서 한달음에 달려와 보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밥을 잘 지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평소에는 치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던 어머니가 미국에서 귀한 딸인 후나미가 다시 온다라는 소식에 안 쓰던 무쇠솥을 찾아내서 녹물이 들지 않도록 깨끗하게 가시고 정성스럽게 불을 지펴서 밥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주변 인물들의 이러한 신기해하는 말을 통해서 아들만 위하는 줄 알았던 어머니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사실은 딸 후나미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녹물은 안 들었는지 몰라도 밥 뜸뜨는 냄새에 무쇠 냄새도 섞여 있었다. 매캐한 연기 냄새도, 벽의 균열을 통과하면서 묻혀온 그런 흙 냄새도, 그 모든 냄새와 어우러진 밥 뜸뜨는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냄새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후각적 이미지들을 나열을 하는 것을 통해서 되게 장면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이러한 밥 뜸뜨는 냄새를 맡으며 되게 후나미는 원초적인 그런 이런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밥 뜸뜨는 냄새가 사실은 평생 가부장적인 차별 속에서 뭔가 자아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던 후나미의 상처를 되게 부드럽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치유의 매개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치유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머니의 온전한 사랑을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정서적인 화해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냄새, 이열치열이라더니 음식 때문에 뒤집힌 비위를 부드럽게 위로하는 이 편안한 냄새. 자, 이전에 중략 줄거리에서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귀국했을 때 여러 기름진 음식으로 피로감과 거부감을 느꼈던 우리 후나미 기억하시죠? 자, 그 음식 때문에 뒤집힌 비위를 음식 냄새가 위로해준다라는 점에서 이열치열, 즉 열은 열로써 다스린다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쓴 것입니다. 자, 어머니는 왜 아무 연고도 없는 이리로 왔을까? 나는 또 생전 처음 맡아보는 이 냄새가 왜 이렇게 좋은가? 라고 하죠. 후나미는 결국 마침내 오랜 방황을 끝내고 어머니와 정서적인 그런 교감을 이루며 성숙한 자아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결국 어쨌든 후나미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성숙한 자아를 회복하게 되면서 자아 정체성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목에 나온 그런 후남이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4가지 핵심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에 나오는 후남이라는 이 이름은 이제 후남이가 평생 안고 살아온 소외감과 결핍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와 남아 선호 사상 속에서 딸이라는 이유로 독립적인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상처의 시작점이 바로 이 후나미라는 이름이었던 거죠. 자, 2번째 포인트, 후나미의 정서적 전환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밥 먹어라 라는 부름은 사실 억압, 차별, 뭔가 지겹고 피하고 싶은 그런 소외의 상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오직 딸을 위해 지어준 따뜻한 밥과 그 밥 뜸뜨는 냄새는 후나미에게 과거의 상처를 부드럽게 위로하는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정서적인 교감을 이끄는 그런 화해의 부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후나미의 입체적인 심리 변화가 아주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 포인트는 바로 시점입니다. 시점에 별표 쳐두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소설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다 알려주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고, 특히 주인공 후남이라는 초점 화자의 시선에 철저히 밀착해서 사건을 바라보고, 그리고 인물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 소설의 가장 큰 문학적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가족 구성원의 갈등과 화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소설이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4가지 포인트 중에 특히 시점은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고전시가 가사 작품인
석춘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설과 달리 고전 시가는 생소한 한자어나 옛말이 많아서 이제 좀 처음 보면 덜컥 겁부터 먹는 학생들이 많아요. 하지만 문학은 화자의 내면 세계, 즉 중심이 되는 이 정서 하나만 딱 잡고 맥락으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 저랑 한 구절씩 찬찬히 뜯어보면서 이해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교재에 필기하면서 차근차근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석춘사, 봄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재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가 덧없이 흘러가는 그런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런 고독감, 애틋한 그리움, 이러한 것을 담아낸 가사 작품인데요. 화자의 시선과 정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화 아깝도다 아름다운 봄이 간다. 우리 가사를 읽을 때는 이렇게 사음보로, 우리 시조 읽을 때도 사음보로 끊어서 읽죠.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는 이제 사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시조에서 길이만 길어진 장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조처럼 사음보로 끊어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구절부터 이렇게 화자의 직접적인 정서가 땅 튀어나옵니다. 어화라는 것은 영탄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되겠고요. 아깝도다 라고 합니다. 뭐가 아까운지 살펴봐야 되겠죠. 뒤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봄날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을 되게 직설적으로 드러내며 시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분주하여 가는 줄 몰랐더니 그동안 내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지낸다고 정작 이 아름다운 봄날이 다 가는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서글퍼서 정서 나왔죠. 잘 체크해 두시고요. 서글퍼서 창을 여니 화초가 난만하다라고 하지. 자, 봄이 다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문득 서글픈 마음이 들어서 창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창 밖에는 뜻밖에도 온갖 꽃, 풀, 화초들이 되게 난만하다, 아주 흐드러지게 활짝 피어있는 그런 풍경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장면을 보면 우리 보통 밖으로 나가고 싶겠죠. 그래서 이 화자 역시 호련히 일어나서 동산으로 돌아듭니다. 방 안에만 있다가 창밖에 흐드러진 꽃들을 보고 홀린 듯 호련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산이라는 이 공간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죠. 이처럼 방 안에서 창밖을 보다가 동산으로 나아가는 이 공간의 이동을 통해 화자의 시선과 관찰 대상이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럼 동산의 그런 풍경들을 이제 묘사하기 시작하겠죠. 실버들 가지 위에 꾀꼬리 소리 낭자하고 구슬발 수놓은 막에 제비 소리 즐겁다라고 합니다. 동산에 나가보니 이제 푸릇푸릇한 그런 실버들 가지 위에서 꾀꼬리가 뭔가 지저귀는 소리가 낭자하게 울려 퍼지고 있고요. 구슬로 만든 발을 늘어뜨린 그런 화려한 장막 근처에는 제비들이 아주 즐겁게 쥐저기고 있습니다. 구슬발 수놓은 막이라는 것은 우리 중국집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입구에 구슬로 이렇게 꿰어져 있는 그런 발, 블라인드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제 그러한 막 근처에서 이제 제비들이 있었겠죠. 그러한 제비 소리가 되게 즐겁다라고 합니다. 꾀꼬리 소리 그리고 제비 소리, 이거 두 개 다 귀로 느끼는 청각적 심상이죠. 이런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봄날의 활기차고 뭔가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입체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꽃 사이로 나비 쌍쌍 역시 춤을 추고 있다 합니다. 이번에는 뭔가 흐드러진 그런 꽃들 사이로 날아다니는 나비들을 이제 보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나비들이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쌍쌍이 무리를 지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뭔가 눈으로 보는 시각적 심상이 쓰여져 있죠. 이렇게 소리 그리고 뭔가 시각적인 것들, 이런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봄의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쨌든 가는 봄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그러한 봄 경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하나 해봐야 합니다. 주위의 자연물, 꾀꼬리, 제비, 나비들은 되게 소리도 즐겁고 짝을 지어서 쌍쌍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바라보는 화자는 어떨까요? 단순히 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일까요? 지금 화자는 부재하는 대상인 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고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보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화자가 처한 그런 고독하고 쓸쓸한 처지를 더욱 대조적으로 부각하는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략 이후 부분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향기로운 목단화는 담 안에 피었더니 아침에 떠오르니 더욱 곱게 잠겼구나. 담장 안쪽을 보니 아주 향기로운 목단화가 피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단화라는 것은 이제 모란꽃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화자는 이제 봄의 여왕이라 불리는 그 목단화를 아주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예찬하기 시작합니다. 붉은 아침 햇살을 받아서 아침 이슬을 머금은 그러한 모란꽃의 빛깔이 더욱 곱게 잠겼구나 하면서 감탄하는 영탄적 어조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달빛 아래 미인같이 연연한 고운빛이 서왕모의 반도화요 처사가의 운명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서왕모의 반도화, 처사가의 운명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모르는 이야기가 나왔죠. 자, 이 가사를 처음 봤을 때 저도 이 구절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맥락을 토대로 이 고사의 의미를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달빛 아래 고운 빛이 미인 같다, 되게 예쁘다라는 것을 비유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만약에 이 구절이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였으면 주석으로 아마 그 의미를 알려주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목단화의 그런 화려함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법이 쓰였는데요. 목단화의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그래도 서왕모의 반도화, 처사가의 운명화가 뭔지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죠. 자, 서왕모라는 것은 전설 속의 그런 신녀, 신선이고요. 반도화는 3000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신비로운 복숭아꽃입니다. 도화라는 거 보이죠? 복숭아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처사가는 벼슬을 하지 않고 자연에 묻혀 사는 선비의 집을 이야기를 하고요. 운명화는 거기에서 피어나는 아주 귀하고 신비로운 꽃을 뜻합니다. 즉, 내 눈앞에 피어난 이 목단화가 마치 신선세계의 신비로운 꽃들처럼 되게 아름답고 고귀하구나 라고 극찬하는 표현이다 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목단화가 동풍에 휘날리니 꽃향내가 진동한다 라고 하죠. 자, 동풍이라는 것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가사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소재인데요. 봄에 부는 따뜻한 봄바람을 우리는 동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봄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어오니까 목단화의 진한 꽃향기가 사방에 진동을 한다라는 거죠. 코로 맞는 그런 후각적 이미지가 아주 감각적으로 잘 살아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정 같은 이슬방울 거울같이 비쳤으니 청춘 미인들이 몸단장을 고르는지 달 속의 고운 선녀가 상명산에 올랐는 듯한지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수정 같은 그런 이슬방울을 수정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이슬방울은 목단화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이겠죠. 이러한 이슬방울을 맑고 깨끗한 그런 수정과 그리고 거울에 비유해서 되게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형상화하고 있고요. 이슬을 머금고 빛나는 목단화의 모습을 보면서 푸릇푸릇한 그런 청춘 미인들이 이제 거울을 보며 곱게 단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설 속에 있는 그런 달나라의 선녀들이 아름다운 그런 산에 올라와 서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목단화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이제 빗대어서 예찬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봄을 맞아서 부귀함은 이를 두고 이르는 것이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귀하다라는 건 말 그대로 부귀영화, 뭔가 부유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뭔가 화려하고 풍성한 자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일 거고요. 이를 두고 이름이라 할 때 이 이라는 것은 바로 목단화를 이르는 것일 겁니다. 자, 저 화려하고 풍성한 자태야말로 진짜 부귀함이라는 단어 그 자체구나 라고 감탄하고 있고요. 하늘거리는 저 기상은 꽃왕이 분명하다. 그런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목단화의 당당하고 그런 고귀한 기상을 보니 너야말로 모든 꽃 중에 왕, 즉 꽃왕이 분명하구나 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궁중미인 삼천 중에 뉘 아니 무색하랴 서리법이 나왔습니다. 서리법 해석을 잘해야 되죠. 뉘 아니 무색하랴 라는 것은 누가 빛을 잃지 않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누가 빛을 잃지 않겠는가. 즉 이러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궁궐 안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미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목단화 앞에서는 보잘것없다. 즉, 이 목단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봄바람의 향기 따라 춤추는 나비런가. 목단화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비가 나와 버렸네요. 그러면 그냥 목단화를 보고 있는 이 화자의 시선 속에 갑자기 나비가 이렇게 날아든 것입니다. 화자의 시선에 나비가 보인 거죠. 그 나비를 향해서 봄경치와 연분이니 나비야 가지 마라 라고 하기도 하죠. 화자가 날아다니는 나비를 향해서 나비야 가지 마라 라고 말을 건넵니다. 왜냐면 네가 가버리면 이 봄날이 정말 끝나는 것 같아서 아쉽기 때문이겠죠. 자연물인 나비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봄날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운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순간에 뭔가 바람이 불었나 봅니다. 꽃바람도 전해온다. 봄 소식 물어보자. 아마도 봄다 가면 이 꽃이 이울리라 라고 하지. 자, 꽃향기를 머금고 뭔가 불어오는 이 봄바람에게 이 따뜻한 봄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이울리라라는 것은 우리 주석에도 달려있듯이 꽃이나 잎이 시들어서 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꽃왕, 목단화지만 결국 봄이 다 지나가고 나면 이 꽃도 시들어서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겠죠. 그러니 이런 꽃에 시드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감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봄철 석 달은 반 남아 지났으니 사시장춘 아니어든 어이길이 보잔 말인가. 따뜻한 봄철 석 달 중에 이미 반 이상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1년 내내 늘 봄인 상태, 즉 사시장춘, 사계절이 다 봄이 아니니 지나가는 그런 봄과 시들어가는 꽃을 내가 어떻게 길게 영원히 붙잡아두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봄의 신이 부리는 그런 조화가 아무리 신비롭고 그렇더라도 이 봄 풍경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뭔가 자연 시간의 순환에 따라서 봄은 사라질 운명이니까 이것을 내가 영원히 두고 볼 수 있는 방법은, 길이 볼 수 있는 이 방법은 바이 없다. 전혀 없구나 하면서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단화의 아름다움을 예찬했고요. 그런 봄의 유한성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화자는 이를 그림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한 폭 편지지에 전생 마음 기록할 때 부귀영화를 완연히 그려내니 눈앞에 펼쳐진 그런 목단화와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 폭의 종이 위에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그린 그림을 나 앉은 서안 위에 병풍같이 둘러두고 문 밖을 안 나서니 봄석달이 한 가지라. 여기에서 서안이라는 것은 책상을 뜻합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이 책상 위에다가 방금 본 풍경을 그린 그림을 병풍처럼 이렇게 차례르 둘러서 펼쳐 놓게 된 거죠. 내가 방 안에 그려둔 이 그림 속의 봄은 문 밖을 나가지 않고 감상하는 한 언제나 변함없이 아름다운 그런 봄철 석달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림 속에 그린 봄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봄을 석 달 동안 계속 볼 수 있다라는 뜻이죠. 비스듬히 누워서 꽃까지 볼 양이면 봄철이 다가도록 떠날 날을 모르네 라고 합니다. 자, 책상 앞에 이렇게 비스듬히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 속의 목다나 꽃가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문 밖에 진짜 봄철이, 여기서 봄철이라는 건 바깥에 있는 봄철이겠죠. 진짜 봄철이 다 지나가든 말든 간에 나는 내 방 안에 있는 그림을 통해 봄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라지는 봄과 꽃을 그림이라는 것을 통해 뭔가 박제해서 오래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화자의 기바람이 돋보이는 그런 구절이죠. 자, 하지만 방 안에 아무리 봄 풍경을 예쁘게 그려놓은들 화자의 마음 밑바닥에 있는 그 근본적인 슬픔은 불쑥 솟아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미 부재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그린들 임 그리기도 어렵구나. 지금 여기 부재하는 임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봄 경치는 뭔가 그림으로 완벽하게 완연하게 그려낼 수 있는데 내 마음속 깊이 내가 절절하게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임의 모습은 도저히 그림으로 다 표현해내기가 너무 어렵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영탄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도 나비 되어 숨그리고 우뚝 앉아 꽃안지는 봄 그림은 이 또한 소외로다. 꽃이 뭔가 절대 시들지 않는 내 방 안의 봄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뭔가 의미 없는 외로운 처지와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서 이제 마음속에 묻어뒀던 그러한 회포, 복잡하고 슬픈 그런 감정들이 가슴 가득히 차오른다라는 뜻입니다. 제 아무리 잘 그린들 못 그릴 건 임이구나. 자, 여기 밑줄 쳐둘게요. 지금 화자는 임을 잘 못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만 파악해도 괜찮습니다. 제 아무리 솜씨를 발휘해 본들 내 마음속에 그리운 임을 그려낼 수 없다라며 되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고사를 인용하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잘 그리는 모연수는 왕소군의 원수되어 천고에 남은 하늘 통곡 중에 논했거늘 그린긴들 어이하고 생각인들 어이하리. 자, 고사를 잘 해석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고사를 제외하더라도 화자가 임을 그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긴들 어떻게 하고 생각인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 서리법을 통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런 임을 잘 그리지 못하는 화자의 무력감, 절망감 이러한 것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당시 그림을 잘 그리던 이 모연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연수는 당시 뇌물을 주지 않는 왕소군의 얼굴을 못생기게 그려서 흉노 왕에게 팔려가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원수가 되었고요. 왕소군에게 깊은 한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화자는 이 고사를 가지고 와서 평범한 내가 임을 그림으로 그린들 어찌 임을 똑같이 그리겠으며 머릿속으로 그리워한들 이 깊은 상사병을 어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의 깊은 절망감, 임을 향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감정을 담아 화자는 그래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수심으로 붓을 잡고 한숨으로 채색하니 임의 모양 그려지고 내 모양 그려지네. 근심과 한숨으로 캔버스를 채워나가다 보니까 도화지 위에는 이제 내가 그리워하는 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임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는 나의 서글픈 모습이 유기적으로 그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림을 그린 이후에 화자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리움이 과연 해소가 되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오히려 이제 임 없이 그린 그림 긴 상사만 남았구나. 그리고 또 그리니 긴 상사만 그렸구나 라고 합니다. 자, 사실 그림 속의 임의 얼굴을 아무리 정성껏 그려 넣은들 이게 진짜 임이 내 곁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임이 부재하는 이 상황에서 혼자 그린 그림은 결국 나에게 해소되지 않는 길고 긴 상사병, 즉 상사의 슬픈 마음과 고독만을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상사라는 이 감정을 나타내는 말에 잘 체크를 해둬야 되겠죠. 자, 이 붓도 원수같이 그림도 명수로다. 뭔가 그리움을 이렇게 증폭시키기만 하는 이 붓이 차라리 원수처럼 밉게 느껴지면서도
도화지 위에 나의 그런 슬픈 처지를 똑같이 구현한 이 그림은 참 원망스럽게도 되게 명수구나 하면서 복잡한 심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던 이내 그림 언제 다 맞춰서 화장금금에 그림같이 마주 앉아 침실 안에서 마치 한 폭의 그림 속 주인공들처럼 다정하게 이렇게 마주 앉아서 행복하게 지내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임과 재회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 이런 화장금금이라는 것은 꽃처럼 아름다운 휘장과 비단 이불이라고 하죠. 그런 임과 함께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임과의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 기대감을 드러내게 된 거죠. 이렇게 언제쯤 화장금금의 그림처럼 마주 앉아서 그림 속의 긴 상사와 태우던 내 감장을 봄날의 빙설같이 다 쓸어볼 거나 라고 합니다. 빙설이 이렇게 햇볕에 스르르 녹아내리듯 상사병과 그리움에 뭔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던 나의 이런 간장, 내 속마음 슬픔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다라는 소망을 나타내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쨌든 임과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였죠. 자, 4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이 석춘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갈래, 즉 가사인데요. 이 작품의 갈래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시가 양식인 가사 작품이고, 사음보, 우리 중간고사 때도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 사음보, 연속체, 율격, 사음보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음보라는 것은 4번씩 끊어서 읽는다라는 뜻이고요. 이러한 사음보 연속체 율격을 통해서 화자의 내면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화자는 여성으로 이제 부재하는 힘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가 뭔가 덧없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자연물과 달리 혼자 외롭게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처지에서 오는 이런 고독감, 그리고 임을 향한 그리움, 이러한 감정들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의 핵심 주제는 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봄날의 그런 지나감, 그런 것과 화자의 내면적 슬픔이 결합해서 되게 애틋한 서정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였죠. 자, 마지막으로 표현상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비, 꾀꼬리와 같은 그런 청각, 그리고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꽃이 남만에 있는 그런 모습, 시각적이죠. 그리고 꽃향기가 나는 그런 후각적인 것, 청각, 시각, 후각, 이렇게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들을 아주 다채롭게 나열을 해서 봄 경치의 생동감을 이렇게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추상의 구체화인데요. 추상의 구체화라는 것은, 우리 추상이라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뭔가 사랑이라던가 그런 감정, 이러한 것들을 우리 추상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구체화했다라는 뜻인데요. 앞에서 이제 우리 요 부분 있었죠. 수심으로 붓을 잡고 한숨으로 채색한다. 아까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화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주관적인 감정들이죠. 수심, 한숨, 이러한 상사, 근심, 이러한 감정들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구체적인 시각적 행위로 형상화해냈다라는 기법을 통해서 추상의 구체화가 쓰였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유법과 고사를 인용한 것도 있었습니다. 서왕모의 반도화, 모연수와 왕소군의 그런 고사를 인용을 해서 화자의 슬픔과 한을 심화시켰고요. 봄날의 빙설 같은 이런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석춘사를 4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이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박성우의 보라 감자꽃이라는 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한 번도 안 끊고 약간 원테이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음이 점점 뭉개지는 게 여러분도 느껴지실 텐데, 여러분도 잠깐 영상 멈추고 이제 기지개 한번 펴고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성우의 보라 감자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의인화된 자연물이죠. 이 감자꽃이라는 대상이 나옵니다. 의인화된 자연물 한번 적어볼까요? 의인화된 이 자연물이 감자꽃이죠. 자, 이 감자꽃이 자연물을 관찰하는 화자. 그럼 감자꽃을 관찰하는 화자가 되겠죠. 그 화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인식하는 화자의 성찰적 자세를 드러낸 현대시입니다. 이제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늙고 초라해진 그런 칠순 홀어머니의 애달픈 삶과 그 어머니의 삶의 무심한 자식의 태도를 대조하면서 무심한 자식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고 있고요. 화자의 성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당부를 이제 어머니가 주신 감자에서 피어난 이 감자꽃이 하고 있다라는 점과 의인화된 자연물 화자와 자연물을 관찰하는 화자, 즉 두 화자가 나타난다 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되게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를 읽으면서 어떤 화자가 한 말인지 구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보라 자주 보라 자주 감자꽃 피어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시 밑에다가 이렇게 2행과 3행 사이에 여러분들을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주 보라라는 것은요, 언어 유희적인 표현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주색 보라색으로 감자꽃의 색깔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주 보아라처럼 이 자주가 이제 횟수, 즉 빈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돼서 어머니를 자주 찾아봐라 라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주 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1행의 자주 보라는 우선 자주색 보라색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행을 한번 나누어 보시고요. 여기까지는 자연물을 관찰하는 이 화자가 자주색 감자꽃이 핀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주색 감자꽃이 저기 피어 있다라고 상황을 전달해 주는 거죠. 자, 일 갈 적에도 마을 회관에 놀러 갈 적에도 문 안 잠그고 다니는 네 어미라고 했어요. 얘들아, 여기에서 서술이 바뀌었다는 걸 느껴야 합니다. 네 어미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니라는 표현은 이제 자연물을 관찰하는 이 화자 1이라고 할게요. 화자 1이라고 하고 이 니라는 것은 화자 1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너의 어머니, 자연물을 관찰하는 이 화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보기를 같이 읽진 않았지만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서 보기를 보면은 이제 감자꽃이 자신을 관찰하는 화자에게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연결을 지었어야 했습니다. 즉 이 말은 3행부터의 말은 의인화된 자연물 화자인 감자꽃, 얘를 화자 2라고 할게요. 이 화자 2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1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죠. 누가 자식놈 흉이라도 볼까봐 끼니 때 돌아오면 대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찬밥에 물 말아 훌훌 넘기는 칠순에 닿은 네 호러미. 호러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소에는 이렇게 문을 잠그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끼니 때가 되면 대문을 꼭꼭 걸어 잠근다라고 했습니다. 왜 끼니 때가 오면 문을 잠글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끼니 때 찬밥에 물을 말아서 대충 먹는 모습들을 남들이 보면 이제 자식들이 늙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흉을 볼까 봐 이를 숨기려고 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어머니가 자기의 그런 불편함보다는 오히려 자식의 체면을 더 중요시하고 자식을 더 아끼는 모습, 자식을 향한 그런 맹목적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어머니나 자주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네 호러미라는 것은 화자 1, 이 화자 1의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주 보라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죠. 자주 찾아뵈어라 라는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행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기 콤마가 있죠. 자, 그 콤마 밑에 이렇게 여러분들 행을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인화된 자연물 화자인 감자꽃이 자연물을 관찰하는 화자에게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화자의 성찰을 유도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표현상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여기 훌훌이라는 부분 보이죠? 여기에 이제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주 보라, 자주 보라. 이렇게 이제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반복법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그런 관심을 당부하고 있고요. 화자의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법도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자주 감자꽃 피어 있다. 어머니가 챙겨 싸준 감자 쪼글쪼글 썩혀서 버린 화단에 자주 감자꽃은 핀다 라고 하죠.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여러분도 행을 나누어 보시고요. 여기에서 감자라는 것은 늙고 외로운 처지인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싸준 감자잖아.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애정이 잘 드러나는 그런 소재다. 어머니의 애정과 사랑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감자를 화자는 이제 쪼글쪼글 썩혀가지고 이를 화단에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감자꽃이 피어난 상황입니다. 그럼 화단이라는 이 공간은 감자를 썩혀서 버린 공간이자 자주색 감자꽃이 피어있는 공간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자, 이 부분은 자연물을 관찰하는 화자가 하는 말일 겁니다. 썩혀서 버린, 이 감자를 썩혀서 버린 주체가 이 화자 1일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런 화자 1에게 화자 2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건네고 있죠. 꽃핀 나 볼라 말고. 자, 여기에서 나라는 건 얘들아 의인화된 감자꽃인 나가 되겠죠. 자연물 화자겠죠. 자, 꽃핀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쪼글쪼글 오그라드는, 즉 늙어가는 너의 어머니나 자주 보라 자주 보라 라고 하죠. 자신을 희생하면서 늙어가는 어머니를 잊지 말고 자주 찾아 살펴라 라는 그런 당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들에게도 많은 깨우침을 주는 시죠. 뭔가 쪼글쪼글 오그라드는 이 감자와 쪼글쪼글 늙어가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동일시되면서 독자들의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을 잠깐 보자면 이 시는 전체가 하나의 연으로 되어 있는 시고요. 그 연의 첫 행, 지금 선생님이 임의로 이렇게 끊어놨지만 이건 연을 구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보다 이 시 지문을 보면 하나가 이 시 전체가 하나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의 이 첫 행과 마지막 행에 자주 보라 자주 보라 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그 연의 첫 행을 마지막 행에 반복하고 있으니 수미상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4가지 포인트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의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에 해당하고요. 예전에 현대시 기본 개념을 배울 때 대부분의 현대시들은 형식을 기준으로 하면 자유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서정시에 해당한다고 했었습니다. 화자의 경우에 두 화자가 함께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화자는 자연물을 관찰하는 사람으로 성찰을 해야 하는 이 주체로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화자의 경우에는 의인화된 자연물인 감자꽃이죠. 이 감자꽃으로 화자 1의 성찰을 유도하는 그런 존재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화자 부분 있죠. 이 부분 잘 정리해 두시고요. 세 번째는 주제인데요. 주제는 상황과 태도를 종합해서 이렇게 이끌어내면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자식의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으니 어머니의 사랑과 이에 대한 자식의 성찰이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의 표현상의 특징이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의인화된 자연물 화자. 이 화자가 자연물을 관찰하는 화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자주라는 그런 동음이에요. 자주색과 그리고 횟수를 나타내는 자주. 이 동음이에요. 즉 언어 유희를 활용하고 있으며 훌훌과 같은 그런 음성 상징어. 자주 보라라는 구절이 반복되는 그런 수미상관을 사용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의 경우에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했다 했는데 우리 4단원에서 배웠던 뿌리에게 역시 흙이
맞불이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죠.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6학년도 6월 고1 학력평가 문학 시험 범위 해설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말고사가 이렇게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서 파이팅 하시고 시험이 끝나면 우리를 기다리는 신나는 여름방학을 마음껏 즐겨보도록 합시다.